2017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원 찬성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고 그 주된 사유는 직권남용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는 최소한 이 직권남용,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직권남용 자체를 부정하는 국민도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현재 대다수 국민이 직권남용은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그 점에서 만일 그러한 직권남용이 전무하다, 제로다, 이런 경우라면 누구나 그러한 탄핵 결정은 잘못됐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직권남용이 전무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이전의 단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낼 때까지, 그때까지의 모든 절차, 이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결정이 났던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살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입니다. 바로 대통령 권리로 인한 보궐선거였던 것이지요. 헌법에 규정된 그대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헌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은 황교안 씨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정상적인 보궐선거의 절차를 진행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살아 있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선거가 공정한 선거였는가, 그것은 세월이 좀 흐른 지금에 이르러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당내 경선에 있어서 그것이 공정했는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범죄 행위, 또 선거 부정의 문제가 현재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직권남용이 제로였어야 이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선거 부정의 문제가 있기만 했다 하면은 2017년 5월의 대통령 선거는 흠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선거 부정 문제가 제로가 아닌 한, 그것이 과거의 통상적인 선거법에 따라서 6개월 기간이 지났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예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그러한 선거 부정 문제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부정이라는 것이 정말 제로, 없는 상태,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공정한 선거에 흠이 있다, 그것은
피할 도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그래서 그 탄핵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인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을 했던 것, 그것이 다소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그리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좀 용서되던 그러한 좀 무질서하고 흠 있고 한 것들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오늘은 더 깨끗하고 더 질서정연하고 그것을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 점을 모두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이 다소 야속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나 아니면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그보다 더 잘해주기를 바랬었다. 그래서 실망스럽다. 따라서 탄핵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국민들이나 이제는 모두 다 같이 과거의 것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나 발달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헌법을 준수하는 그 수준이 이렇게나 치밀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구나. 그것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법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공무원, 그런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용서 없이 그러한 잘못을 묻고 파면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일 선거 부정의 의혹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서 역시 동일하게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파면하고 그에게 그러한 책임을 묻고 법적 책임을 묻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3년 전, 5년 전 국민이 아닙니다. 이 점을 정치적으로 어느 진영에 좀 가깝다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이미 진보했음을 그것을 자각하기로 합시다. 여기에는 몇 번이나 이야기했듯이 진영 논리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세기에 버렸어야 할 낡은 것이고 비유하자면 오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죠. 누구를 위한 진영인가?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에 좀 능력이 부족해서 불안한 리더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수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저 낡은 진영으로 쳤을 때 우파 진영, 좌파 진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진영에 속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의미에서 진보 국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5,100만은 진보 국민이다. 그것은 연령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건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건 그의 두뇌가 뉴타입이면 진보 국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진보 국민인 우리 5,100만 그 총합은 주권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직 헌법만 보고 재판하라. 적폐청산이니 무슨 연구회 소속이니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전 대법원장하고도 사이가 좋았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헌법에 따라서 리걸마인드를 지니고 그렇게 재판하라.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도 오직 헌법만 보고 수사하고 그리고 재판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반드시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진보 국민의 책무입니다. 아직도 패거리로 나뉘어서 우리 진영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준을 뒤로 물리고 우리 진영은 무조건 옳다. 상대 진영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싸우는 구시대의 무리들이 아직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 싸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그러한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 무대에서 밖으로 밀어내야 하겠다. 그리고 정신 차려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이것을 바로 챙기고 그래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둡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신이 촛불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는 물론 쿠데타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말을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혁명으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말하는 혁명은 쿠데타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은 2017년 9월 여기에서 촛불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호칭 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신이 촛불을 대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보니 그가 말하는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원 그리고 시위군중을 가리킨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죠. 그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보궐 대통령의 지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공표를 한 것입니다. 보궐 대통령이란 전임자, 직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 미처 마치지 못하고 파면을 당해서 남아있게 되는 그 자녀 임기 동안 재임을 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보궐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보궐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의 근거가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 이런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보궐 대통령이 된 문재인 씨는 그 보궐 임기의 만료일인 2018년 2월 24일 자정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만료 시간이 지난 뒤까지 그는 퇴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참 큰일 났죠. 헌법학자로서 나는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이 힘으로 자리를 빼앗아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죠. 보궐선거로 실시된 2017년의 대통령 선거이기는 하지만 그때만 특별히 이번 문재인 씨 케이스에만 특별히 갑자기 이것을 임기 만료로 그러니까 대통령 권위로 인한 선거인데 그 결과만큼은 그러니까 그 재직 기간만큼은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로 해서 5년 임기를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결국 무작정 2018년 2월 24일이 지나도 퇴임하지 않았으니까 문재인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임기 5년을 인정해 달라. 이러한 주장으로 밖에는 풀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문재인 씨가 퇴임을 거부하고 계속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찾아낸 것이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의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호칭입니다. 그것을 찾아내 보았죠. 최소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이 이 부분에서 정지되어 버렸다. 바로 이런 것을 국헌 문란 또 헌법 파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소개했듯이 문재인 씨 자신이 자기가 촛불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주장을 국외에 나가서 계속 하고 다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확실히 보궐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궐 대통령이 아닐 뿐 아니라 당연히 임기 5년의 대통령도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이 아니니까. 도대체 그는 무엇인가? 결국 지금처럼 촛불 쿠데타로 그 자리에 갔다고 한다면은 법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 결국 그의 말은 종신 대통령이다. 퇴임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촛불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고집하는 한에서는 그는 이제 촛불 쿠데타 대통령이라고 불러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것도 그렇게 불러주기도 어렵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촛불 쿠데타 대통령 역시 더구나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할 수 없는 헌법의 적이요 대한민국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또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느 경우이든 그가 청와대 대통령이든 촛불 쿠데타 대통령이든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문재인 씨는 헌법에 위반해서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 자신이 촛불로 생겨난 촛불이 자신을 거기에 앉혀준 대통령이다 하니까 그의 말을 따른다면 문재인 씨는 촛불 쿠데타 대통령으로 불러주는 것이 청와대 대통령보다 더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촛불 쿠데타 대통령 문재인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 헌법상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씨는 촛불 쿠데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는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온 것이죠. 그가 보궐 대통령이라고 할 때, 그렇게 인정을 했을 때도 그랬던 것은 그가 대한민국 헌법의 이데올로기를 존중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보궐 대통령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헌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아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5,100만 전체 국민의 현실적인 토대, 그것이 붕괴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헌법은 국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물론 떠받치고 있다고 해서 헌법이 하위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있음으로써 국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언제 시작됐는지, 무엇이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의 국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국가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5,100만 국민하고는 다른 국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혀 상호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고 멈춰 세워놓게 되면 국가는 시들어갑니다. 국가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가가 없이 헌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없이 국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사실 이 헌법이 작동하는가 하는 것은 극히 전문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헌법 속에 있는 어느 파트, 다시 말해서 경제 파트 같은 것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국가가 시들어갈 때 그 속에 있는 경제도, 정치도, 또 각종 국가기관의 작동도 마찬가지로 멈춰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 자유경제 체제가 멈춰서고 있다 하는 지적은 일반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씨와 그 정치적인 동조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이것은 자유경제 체제가 멈춰서고 있다. 이것은 이제
정말 일반적인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이제는 자유경제가 됐든 여기에 계획경제를 어느 정도 가미한 그런 의미에서 통제경제가 됐든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서고 있는 중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내용까지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은 베네수엘라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인데 이 글은 상당히 몇 해 전에 그때 쓴 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인 2016년 7월 6일의 글인 것이죠. 문재인 씨가 보궐대통령에 당선된 그때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글의 정말 과거의 글을 현재 2019년 문재인 정권의 모습과 견주어 보면 일부러 지금에 와서 쓴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 일치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온라인상에서 이것은 공개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김인영 교수의 글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한국 좌파하고 차베스 거기에 관련된 부분만 그 일부 내용 그리고 참고 자료 이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한국 좌파와 이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관계를 대략 연대기처럼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5년 베네수엘라 혁명 연구 모임이 결성되었다. 한국에서 2005년 12월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 라는 그러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당시에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달에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했다. 2005년의 분위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2005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 그리고 뉴욕 이런 도심 빈민에게 난방용, 겨울 난방용 유류를, 석유를 무상 지원했습니다. 아주 통 크게. 그리고 2006년 2월 18일 우리나라에서 KBS 스페셜 차베스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방영을 했습니다. 차베스는 1990년대 말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식료품 배급, 무상 토지 분배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당시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떤 자원이 풍부해서 돈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없는 그런 국가인데 베네수엘라는 석유만으로 놀고 먹고 살 수도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걸 보면. 그래서 그는 이 무상이라는 것으로 돈을 퍼주고 선거에서 표를 받는 이런 포퓰리즘 그것을 내놓고 추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독재까지 한 것이죠. 2007년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카리브해 그리고 남미의 17개 국가에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미니카의 비행장을 증설해 준다든지 우루과이에 있는 병원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쿠바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을 뿌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국내 외에 2007년에서 2008년 미국 인디언 원주민 마을에 역시 난방용 기름을 무상 지원했는데 차베스가 미국에 이런 식으로 지원한 것이 1억 달러치 정도 된다. 이렇게 이 김인영 교수는 참고 자료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하면서 돈을 뿌리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이것을 해주겠다, 저것을 해주겠다, 이것을 우리가 담보를 서주겠다 하는 것들, 심지어 아프리카에게도 그렇게 하고 전 세계 곳곳에 그가 만나는 사람, 발 닿은 곳은 다 이런 식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한의 퍼주기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 있어 보면 그 리스트가 다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는 것이 바로 차베스하고 똑같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런데 이 차베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반시장적인 가격 통제를 계속하면서 그런데 제조업이라든지 하는 다른 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당시에도 그 베네수엘라에서 국민들은 굶주리는 국민은 여전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전체적으로 경제에는 계속 기울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죠. 경제라는 것은 단지 돈을 뿌려서 돈으로 채워서 해결되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의 모델은 차베스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하고 이 사람도 닮았고 저 사람도 닮았고 심지어 다른 이웃에 있는 공산권 국가들의 또 과거 지도자들하고도 닮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그의 모델이 차베스하고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차베스의 변형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 전부터 지난해 문재인은 4차 산업 시대에 양립하기 어려운 제조업을 계속 강조했죠. 제조업 일자리를 늘려라. 바로 차베스의 문제점을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변형으로서의 성격을 거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풍부한 설명을 해야 하겠지만 이 정도에서 요약을 해보기로 하죠. 문재인의 이데올로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국가 자본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넓은 분야에서 분류해서 국가 자본주의로 그 폭을 좁혀 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내가 늘 이야기했듯이 꼬뮤니즘, 집단주의로서의 꼬뮤니즘이 여기에 가미가 됐고 하나 더 이것은 여러분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신파시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김일성주의를 변형해서 문재인주의를 만들었다고 할까? 이러한 신파시즘이 가미되어 있고 좀 초기에는 러시아와 가까운 풍조를 보이다가 근래에는 친중국 성향이 강해졌다. 이 모든 것이 섞인 짬뽕이 바로 문재인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문재인의 정책이라든지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비전 또 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다시 정돈이 되긴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모델이었던 차베스, 그의 국가 베네수엘라가 거의 몰락했죠.
차베스의 후임은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현재의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가 포퓰리즘 독재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도 친중 성향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미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여기에서 사상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2017년 3월에는 마두로 퇴진 조기 선거 요구를 하면서 이러한 반정부 시위가 거세져서 2017년 5월 6일까지 38명이나 이 시위 때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네수엘라는 마두로를 다시 뽑아줍니다. 마두로는 국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도 대통령의 재선이 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혹시 이 모양 되는 것일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베네수엘라 국민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은 비단 교육 수준만이 아니라 자의식도 강하고 그리고 자주적인 그런 의지가 강한 국민들이어서 이렇게 돈에 팔려서 이런 사람을 재선하게 해주지는 않겠죠. 우리 제도도 물론 대통령 자신을 재선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시 이 망국적인 포퓰리즘은 이렇게 끈질기게 그 힘을 발휘하는구나. 나라가 망해버릴 때까지 이 포퓰리즘이 효력을 발생하는구나. 그것을 막는 것은 역시 국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독재자가 잡혀서 끌려 나와서 감옥에 간다든지 혹은 그가 사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나라는 망해버리고 국민의 그 수많은 국민의 몇십 년 인생은 그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해결되는 것이 없죠. 2018년 7월 31일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인권 침해, 물론 독재를 하다 보니까 사망자만이 아니라 인권 침해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저질러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마두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마두로와 관련된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또 미국인과의 모든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는 그러한 제재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8월에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화폐개혁을 단행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때 화폐개혁이 어떤 것이냐면 액면가를 10만 분의 1의 가치로 떨어뜨리는 그런 화폐개혁을 하고 또 최저임금은 30배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25일 미국의 재무장관이 또 다른 제재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구조적으로 베네수엘라의 부를 약탈하고 있고 이를 위해 내부 핵심 인물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재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 2월 4일 세계 각국은 세계에 상당히 많은 나라는 오타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후안 콰이도 임시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임시정부를 대표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도 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2019년 2월 4일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브라질 등 34개 국가가 여기에 찬성을 한 것이죠.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승인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베네수엘라 사건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21세기는 지구 공동체의 시대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독재자가 자국 국민들을 어떻게 착취하든 그것이 그 국민의 운명이겠거니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언젠가부터는 다른 나라를 개입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죠. 김정은은 이번 이 베네수엘라 사건을 똑똑히 봐야 할 겁니다. 만일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 지역이 자기 땅이다, 자기가 거기에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것을 이번에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이죠. 독재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국가를 빈곤하게 하고 그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침탈하고 하면은 그것이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다 해서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오타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이제는 공존의 이유신 다수 국가가 나타나서 그 사실상 힘이 없는 수많은 국민, 그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재자를 통제하는, 그것을 실행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베네수엘라의 일들이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이제 독재자에게 수천만 국민이 그런 권력을 먼저 장악한 독재자에게 지배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문재인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포퓰리즘 정치는 정말 끝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 8월에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벌써 옛날 일 같죠. 취임 100일도 안 된 문재인 대통령, 가는 곳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해서 벌써 취임 100일 만에 약속한 돈 주겠다고 한 것이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씨가 지금 대한민국의 부를 얼마나 거덜냈는지 우리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거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뒤에서 저질러졌을 것이다. 취임 100일에 100조 원, 또 날이면 날마다 뭔가 선심성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2019년이 밝고 나서도 벌써 수차에 걸쳐서 돈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 있는 것도 뜯고 새로 짓고 지자체에도 그렇게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재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소수 문재인 씨 주위에 있는 사람 말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어떻든 2017년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 달 지나가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시작하고 국민의당, 그리고 특히 경제 전문가들, 각 과학기술 전문가들, 그 다음에는 보수 언론, 이렇게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청와대에서는 그러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문재인 씨와 그 일파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모른다 하고 떠나버릴 수 없는 그 뒤처리를 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2018년 8월이 되면 한겨레 신문에서까지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8월 1일 한겨레 신문은 세금 깎아주고 재정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보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가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았던 2018년 내에 이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세워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결국 문재인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더 악화시키면서 2018년을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내용입니다. 초과 세수,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세금을 초과 아주 많이 걷었다. 자랑을 계속 했죠. 이 초과 세수라는 것은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착시일 뿐이다. 초과 세수를 가지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다. 그리고 최저임금만 인위적으로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실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출 구조 조정 이야기,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을 아껴가면서 쓰겠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출 구조 조정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지출을 절감함으로써 수십조 원의 복지 재원을 조달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사실은 사실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문재인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체 모르는지 무시하는 것인지 해서 결국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도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정부는 지자체에다가 복지 재원으로 돈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8조 4천억 원의 지방세 재원이 지방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지방에서 이렇게 걷어 쓸 수 있다. 뭐하러 그렇게 주느냐? 결국 그 돈 뿌려서 총선, 대선, 선거바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2019년 들어서는 갑자기 수소경제가 어떻고 스마트 시티가 어떻고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무수히 실패한 이야기, 경제정책은 덮어두고 이쪽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2021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수소도시 바로 그것이라면 아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산은 이제
머지않아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 하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포퓰리즘이다. 말 그대로 베네수엘라의 길을 더 빠르게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제가 이미 몰락했다. 경제가 이렇게 되면 경제는 멈춰서고 추락하는 길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모릅니다. 지금 국채를 얼마나 발행을 했는지 또 화폐 발행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좀 더 상세히 그리고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겁니다. 진짜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까지 모르고 가는 일이 없도록. 문재인이 우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것 또한 이젠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신 비밀을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출판의 자유를 무시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 국민을 투옥하고 고소 고발하고 또 형사사법 체계를 이용한 인권 탄압 또한 극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애초에 수사부터 구속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할 때 그들이 범죄의 혐의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명을 잡아놓고 무조건 영장의 범위도 없이 전부 먼지털기를 하고 있다. 휴대폰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인간 포렌식도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인권 탄압입니다. 그리고 구속수사도 원칙이고 구속재판도 원칙이고 언제까지 구속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최후선까지 꽉꽉 채워가면서 국민을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이용한 인권 탄압은 조국 민정수석이 선도하고 있다. 그것이 최근의 브리핑이라든지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문재인은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헌법을 깨뜨리고 있다. 아예 헌법을 안 지킨다.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기업을 수용하기까지 한다. 이것은 자유경제체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것이 무슨 상법적으로 어떻다 이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말로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하고 광주시 그리고 노조 그리고 현대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여튼 사기업 이것이 새로운 어떤 마른 법인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세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기업을 소유하고 이번 경우에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물품이거나 혹은 자동차라는 것이 그저 공중에게 공여돼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상품이죠. 정부가 지자체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되지 않은 다른 기업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경제체제는 파괴된 겁니다. 결국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독재, 이 독재를 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의 국적국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 이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기를,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하는 국민은 옛날식으로 말해서 우파든 좌파든 할 것 없이 저러면 안 되는데 문재인은 이미 파국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2019년 현재 한겨레 신문도 그리고 경향신문까지도 어느 정도는 문재인의 독재 정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울한 어조로 야당이 비판했을 때 그 비판에 빈틈이 있다 하는 것을 그저 반박하는 고작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현재 문재인의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지지하는 언론은 오마이뉴스 등 극소수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친문, 문파라고 하는 그런 대중들을 제외하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좌파 정치계가 지금 어떤가? 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을 지지 못합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물론 문재인을 반대해도 안 합니다. 반대해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문재인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좌파 정치계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야당들이 변변치 못하다. 그래서 다행이 아닌가. 문재인 씨는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당이 변변찮은 것은 단지 야당의 사정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해가는데 야당이 변변찮다고 해서 그 망해가는 속도가 늦춰질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상관없습니다. 야당이 삼류인 것은 그들 사정이고 문재인 정권은 현재 신나게 내리막길을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문파, 친문은 망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 모양으로 만든 좌파는 문재인 세력은 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좌파 정치계, 거기에서는 구태의연한 그러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좌파에서 벗어나서 진보 국민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문재인을 탄핵하고 그리고 파면시켜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역사적 책임은 지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